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는데요. 정세균 총리 발탁의 숨은 그림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 그러니까 이번 20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상 국회의장이 말하자면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 애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회의장으로서의 어떤 권위랄까, 무게 이런 것들을 또 관행 이런 것들을 중시해 온 거 아닌가. 그런데 정세균 전 의장의 총리 지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정치부장을 오래 하셨지만 지금까지의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한 6선 막 뭐 5선 진짜 7선하고 그렇죠. 더 이상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록이 9선이죠. 김영삼 대통령. 뭐 이렇게 계속 국회의원을 그렇게까지는 이제는 사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할 정도의 원로. 그런데 정말로 국회에서 정말 거의 한평생을 다 보내신 분이니까 국회의장으로서 하고 사실은 은퇴를 하면서 국가 원로로서 또 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보통 영어에서 스테이트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가는 분.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그런 어떤 위치로 생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서히 이제 좀 젊어졌어요. 그 연배도. 한 17대, 18대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젊어져서 어떤 때는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 너무 아깝다. 저도 저 편집국장 시절, 정치국장 시절에 국회의장 제 인터뷰를 하러 가면 국회의장이 딱 2번 정도 이제 그 다른 매체와 인터뷰를 해주는데 시작하자마자 하고 끝날 때쯤 한 번씩 해주거든요. 소회를. 근데 끝날 때쯤에서 딱 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저분들 저 나이에 지금 이게 나가서 그냥 나가시면 아깝다 이런 생각은 해요.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게 정치가 막 당쟁이 있고 이럴 때 이런 딱 버리고 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분들이 한 말씀 하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총리는 어떤 자리죠? 우리나라에서의 총리는 사실 뭐 조금 비하해서 좀 그렇지만 총알바지 아닙니까? 그렇죠. 실권이 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질문을 못 받으니까 대신 질문 받으면서 총알바지처럼 총알 받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리 뭐 이런 자리 아닙니까? 서열상으로도 국회의장은 2위고 총리는 5위인데 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했던 수장이 거꾸로 행정부의 2인자라기보다 진짜 온갖 비판을 다 받아야 되는 또 의원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수모도 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품격으로 봐서도 맞지가 않는 것이고 뭐 말씀하신 대로 상권 분립이란 게 뭡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있는 것인데 거기 입법부의 수장을 지낸 분이 대통령 발밑으로 들어가는 게 옳으냐. 국가 품격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 총각 다음에 입법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가 나와요. 거기에 대통령이 규정돼 있어요. 그만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의미가 갖는 무게가 큰 것이죠. 법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정세균 총리가 되면 그 국회의원들이 총리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입법부 수장이었던 사람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난센스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뭐 그런 것에야 또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성현 총리하고 아주 잘 압니다. 네, 뭐 그러시죠. 예. 그분이 저 정치 입문할 때 제가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데리고 다닌다는 좀 어폐가 네,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 당시 제가 정치부 차장인가 그렇게 됐을 예. 겁니다. 그럼, 그래서 예. 또 대학 시절부터 알아요. 예. 그 고대에 다녔지만 우리 예,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고대 예. 다니면서 예. 같이 그 하숙도 오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또 그분의 인품이라든가 경험, 경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총리를 하기에는. 네.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네. 지금 사법부도 어떻게 보면 김명수 사법부가 행정부 산하 일개 부로 전락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입법부까지 말하자면 대통령 휘하에 들어온 것 같은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대통령이 이제 경제 문제와 화합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발탁 요인이. 네네. 근데 경제가 또 국민 화합이 정세균 의장이 총리가 되면은 전 의장이 그게 고쳐집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이유를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일단 드러나는 이유는 화합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때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사람. 응? 그게 첫 번째 생각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일단 이 전직 이 국회의장 정도면 청문회에서 또 국회의장이었던 사람을 그렇게 탁탁 털면서 하겠느냐. 이게 또 계산에 들어갔을 텐데, 참, 아무리 그러니까. 생각해도 이게 격이 맞지 않다. 정말로 격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만 하더라도 네네. 지금 이렇게 경제를 망친 것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정책을 지금 실험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방향전환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 방향전환은 없는데 정세균님만 데려다 놓으면 그게 경제가 살아납니까? 국민화합. 본인이 취임사에서 국민화합을 제일 먼저 거론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이거죠.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세균 내정자 이전에 김진표 전 부총리를 그러니까요. 내정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실패를 했는데 그게 왜 그랬어요? 김진표 이 의원은 사실 시장론자거든요. 예. 그리고 이 법인세 인하를 또 주장한 적이 있고 또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좀 그런 정책을 경제부총리 때 많이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막 반대를 하고 했죠. 정세균 내정자도 저도 저 교수님 생각 못지않게 사실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요. 네, 실무경제도 잘 알죠. 실무경제 잘 알고 뭐 쌍용 네. 쌍용 그룹에 있었고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 이분의 어떤 그 국회 생활을 보면 국회의 이 국회의원의 삶을 보면 의회주의자. 였고 의회를 존중을 했고 그런데 중요한 건 2년 반 동안에 지금 이 정부의 행태를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그 내각에 어떤 실권을 준 적이 없어요. 다 청와대에 몇몇이 그냥 주물르고 뭐 외교도 전부 다 강경화 장관이 한 게 아니라 전부 청와대에서 알아서 김현정이가 뭐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정책 다 하고 이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은 외국 나가서 통일 세미나나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경제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홍남기 뭐 부총리한테 원톱 체제로 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체제가 이전의 그 투톱 체제와 변한 게 없다. 사실 정책적으로 변한 게 없고 또 그 이후에 보완책 뭐 여러 가지 어떤 보완책도 사실은 제대로 규제 뭐 해서도 안 됐지 혁신사장 말로만 했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예전에 시장주의자를 논들 내각의 힘을 실어주지 않고 총리의 힘을 실어주지 않을 건 뻔한데 그건 정말 겉포장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진표 의원을 예를 들면은 민노총이라든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임명을 했더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 또는 정책의 대전환을 시사하는 그런 메시지로 익히는데 그게 굴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총리 하나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못해요. 지지층 눈치 보느라고. 그런 상황에서 정세균이가 들어간들 아무리 그분의 인품과 경험과 경륜이 있다고 하더라도
틀이 꽉 짜있는 데 들어가 갖고는 옴짝달싹할 수 없거든요. 그 청와대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의 실권은 어디에 있는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난국을 헤쳐서 리스크 관리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 보세요. 리스크가 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멘텀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가장 귀재가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상황별로 이 컨틴전스 플랜을 갖고 또 이 B 플랜을 갖고 사실 이 계속 어떤 자신의 아젠다들을 실현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여다 보면 누구한테 어떤 실권을 줘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완수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총리한테 실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그래 책임도 지게 하고. 근데 지금은 이 결과적으로는 백원호한테 사실 모든 다 시킨 거 아니냐, 뭐 선거 그림부터 다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조롱이 나올 정도로 사실 드러나게 권력을 주고 책임을 쥐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정세균 총리 내정자한테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말은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을 총리로 모셔오는데 주저함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세균을 발탁한 데 대해서는 저는 숨은 그림, 큰 그랜드 디자인, 거대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물론 뭐 청문회와 또 국회 인준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는 예상은 하는데 그보다는 1차적으로는 총선 전략 차원의 발탁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는 뭐 호남도 있을 것이고 또 종로라는 변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로 지역구 위원장입니다. 두 가지 다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최초로 그러니까 총리들이 전부 다 호남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도 전남, 그다음에 이번에는 전북, 전북이시죠, 전주시죠. 그러니까 전남, 전북 통틀어서 이제 호남계 명맥을 이어간다.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이 메시지라고 또 할 수 있잖아요. 호남을 버리지 않았다. 호남에 대해서 이만큼 또 계속 이 발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충분히 이렇게 작용을 했을 테고, 뭐 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도 있을 텐데, 그러나 총선 전략만으로 또다시 그 생각을 해보면 종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낙연 총리가 지금 간다고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이 야당의 거물과 종로 1번지에서 붙어서 당선된다? 그러면 대세론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선두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종로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낙연만한 지금 비중을 가지고 종로를 맡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임종석이가 나온다고 되겠어요? 아니요. 저는 이낙연 말고 다른 사람을 내보낸다는 게 아니라 이낙연을 대세론으로 굳힐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남 전북만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전남 전북은 이미 민주당 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라는 것은 수도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인구가 적은 거예요. 과거 해방 이후에 그 인구 분포를 보면 영남이나 호남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디가 있겠어요? 다 서울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전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도권을 먹으면 당연히 총선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호남 표심을 잡는 것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이겨갖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종로에서는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오고 그러다 보면은 만약 나온다 한다면은 이낙연이 저는 뭐 못 나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뭐 나중에 대선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는 그때 또 가봐야 하는 것이고. 뭐 종로에서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바로 대권 후보로 붙어지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당내 세력 판도라는 게 또 다른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거기서 한국당하고
진검승부가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종로라는 게 늘 얘기했지만 야당 돌풍에 늘 진원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 그 대통령만 해도 이명박, 노무현 다 됐었죠. 과거 신민당 돌풍도 이민우라는 사람이 그거 나와가지고 돌풍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바람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로가 내년 총선에 어떤 바로미터가 될 거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일합을 겨루냐, 진검승부를 겨루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다면 사실 한국당이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낙연이 나왔으면 거기다가 신인을 내보내? 그건 또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죠. 그만큼의 어떤 또 이 응수를 장군 했는데 멍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해갖고 당내에서 일단 시끄럽겠고요. 또 두 번째는 제일 후회할 사람이 오세훈 같아요. 광진에서 추미애급으로 상대한다고 해놓고서는 추미애가 나가버리면서 그런 힘 빠진 거죠. 명분이 없어졌는데 사실 제일 오고 싶은 사람이 오세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은 와봤자 안 됩니다.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오세훈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아이고 기다렸다가 이낙연과 함께 종로에서 붙으면 내 급이 올라갈 텐데 이 고민을 또 했을 거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나는 황교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바로 그 지점에서 교수님 말씀처럼 사직생으로 붙어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전략은 그렇게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이 비례 순번 마지막 선 해갖고 전국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진다. 이런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지점에서 자기를 온 전부를 던져야 그게 진정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왜 국민 지지를 받습니까? 정권한테 목이 지금 잘릴 위치에 있으면서도 법과 원칙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 지지를 받는 거예요. 또 그 비례대표 뒤에다 넣어놓고 국회의원 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음 대선에 보자? 그걸 국민들이 모릅니까? 우리 국민들이. 나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네, 일단 뭐 황 대표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만약 생각을 했다면 이제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이 종로에 나온다. 아마도 정말로 종로에 나와야 되느냐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 같아요. 그럼 뭐 황교안 대표가 어젠가에 당의 대표급, 중진급들은 전부 험지로 나가라. 그래서 뭐 홍준표라든가 김태호 이런 사람들까지 겨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기는 뭐냐 이거야. 자기는 빠지고 그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낙연이 나온다 그러면 진검승부를 해야 되겠죠. 응수를 안 하면 뒤로 뺐다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그 얘기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까 비례로 나오는 것과의 어떤 이 대처 대조표를 할 때 종로로 나와서 얻는 그런 그 이미지 내지는 그런 전국적인 효과 이미 종로에서만 사실 계속 경쟁을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영향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럼요. 예, 거기서 바람을 일으키면 차기 후보 지금 1, 2위 여론조사 1, 2위가 붙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지는 사람은 또다시 진짜 이 상처를 입을 테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시장이 벌어졌는데 그걸 회피할 수는 없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설사 지더라도 나는 크게 상처받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거기 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당을 위해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양새 아닙니까? 그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 안 하고 그런 험지를 빼고 다른 사람만 험지 나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죠. 네.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겠죠. 자기는 지더라도 전체 총선에서 어쨌든 그것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일당이 되면 그때는 이제 그래도 잘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듣겠지만 자기도 졌는데 전체적으로 진다 그러면 거봐라 비례 가서 전체 지휘를 했어야지 이 소리를 들을 테니까 어찌 됐든 하여간 장단점은 있어요. 네. 그러나 종로를 어쨌든 내준다. 그냥 무혈 입성을 하도록 민주당한테 내준다고 하면 내년 총선은 보나마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황교안 대표가 나가든 아니면은 그에 버금가는 분이 나가서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뒤집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그 종로 문제는 사실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정세균의 이런 총리 발탁이 여당으로서는 총선 전략 차원에서 그랜드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세균 정부에서 정치 잘 아는 분 아닙니까? 네. 또 가만히 있어도 이 전국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테크닉이 있는 분이에요. 내각에서. 그럼요. 당에서는 당 내부는 이해찬한테 딱 쥐도록 하고 간판으로 얼굴마담으로 또 이낙연 내보내고 세 명을 뭐 드림팀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딱 트리오로 나가면은 틀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여권의 이런 치밀한 전략 그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저는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난 거라면 숨은 그림도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계속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이해찬 대표가 뭐 20년, 30년 집권하겠다고 해놓고 또 두 번째 제가 계속 오버를 뜨는 게 양정철의 행보입니다. 절대 정치 안 하겠다라고 뭐 외국도 나가고 그랬던 사람이 돌아왔는데 청와대로 안 들어가고 민주당으로 갔어요. 또 뭐 그 민주연구원장, 사실은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그렇게 뭐 그 드러난 자리가 아닙니다만, 근데 이거를 딱 보면서 이게 집권 플랜이 또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집권을 연착륙시키려고 민주정책연구원에 갔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총선 전략 이후에, 총선 이후에까지 지금 당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총선을 단기적으로는 필승 전략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해찬이가 보통 사람입니까? 인상은 좀 험해도 아주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사람을 발탁해서 그렇게 밀어줬어요. 키워준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어떤 참모로서의 역할, 지략, 책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을 한 거예요. DJ가 사람 보는 눈은 저는 탁월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뭐 50년 집권론을 얘기했을 때는 그러한 나름대로 장기 플랜, 디자인, 그랜드 디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저는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4+1제 4+1 이거 아무 무슨 교섭단체도 아닌 정당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회를 완전 장악한 꼴이 됐습니다. 지금 교섭단체로 있는 제1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거기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소외당해 있어요. 또 하나는 국회의장이 지금 총리, 뭐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수상으로 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각제적인 요소, 이원 집정제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유우파 보수 쪽에서 이거 나중에 개헌까지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개헌을 이거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개헌 아니냐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그런 쪽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4+1이라는 것을 시험을 해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장을 총리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바로 총리로 임명을 하겠다고 그 탄핵 전에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은 지금 여권이 그걸 확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어떤 집권 전략 위해서 이번에 정세균도 발탁한 거 아닌가. 거기에 또 국회 내에서는 4+1이라는 군소 야당들을 합쳐서 이런 어떤 국회를 입법부를 컨트롤하는 장악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을 한번 시험해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대 정부가 집권 말기가 되면 언제나 개헌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개헌은 꼭 무엇인가 의원내각제라든지 아니면 이원집정부제라든지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연정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연정 얘기했고 대연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연정이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의원내각제이어야지 이게 연정이 가능한 거지. 그런 걸 따져보면 사실 왜 지금 중후반기냐? 레임덕
바뀌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권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집권 여당에서는 쫓아낼 테고 그러면 마지막까지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선제적으로 이 정부는 사실 거기까지는 안 갔거든요. 이제야 막 그 반환점 도는데 그렇다면 아예 선제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선제적으로 어떤 그림? 그러니까 어찌됐든 권력을 조금 나눠주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이끌 수 있는 방향. 그 방향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4+1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원내각제의 가장 그렇죠. 일반적인 행태죠. 그러니까 양쪽 거대 여당과 야당이 과반을 못 넘을 때 집권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나머지 정당들한테 이렇게 파이를 주면서 정부 연합해서 과반을 만들어서 주도를 한다. 연대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전수순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 맞는 측면, 제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교수님 말씀에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메르켈을 보면 알잖아요, 독일에. 메르켈 총리. 지금 몇 번을 집권을 합니까? 소수 그렇죠. 과반이 넘지 않잖아요. 조그마한 정당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계속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독일은 진짜 저는 부러운 게 기민 3인이 연정을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이 함께 연정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신들이 사실은 뭐 수십 년 장기 집권을 하더라도 이 일당 독재가 아니잖아요. 장기 집권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소수 정당들이나 다른 정당과 연정을 하게 되면 그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독재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4+1이든 그 연정을 통해서 거기서 꼭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아니더라도 누구를 선출해서 수상을 합시다, 총리를 합시다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죠. 국민들도 피로감을 덜 느낄 수 있다. 덜 느끼죠. 장기 집권의 피로감이 없죠. 얼마든지 그 총리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정 내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양정철이 이 민주연구원장하고 이해찬은 장기 집권한다고 하고 또 이낙연을 종로에 보내고 정세균을 총리로 하는 그랜드 플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과도기적인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정부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겁니다. 그게 되려면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과 이든 어떤 정당이든 협상이 탁탁탁탁 돼야 돼요. 지금 이 선거법도 사실 거의 다 된 것처럼 하면서도 물론 오늘 지금 이 시각에 아마 3당 대표가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삐그덕거리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딱 그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나온 다음이 다르다는 말씀처럼 이 4+1 협의체가 지금의 선거법이라는 미끼 그리고 공수처법이라는 자신 절박한 상황 이것이 교환되는 상황에서 가능했는데 만약에 정권이 끝난 다음 총선에서 그 이 체제가 확정이 된 다음에도 정의당이 계속 민주당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정의당으로서는 당연히 장관 자리를 요청을 하죠. 그건 놓고 이제 많이 싸우겠죠. 몇 자리를 더 달라. 5자리냐 6자리냐 뭐 이렇게 놓고 싸우는 거고 정의당으로서 또 힘을 키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는 민주당하고 저는 상당 기간 동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집권으로 또 목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같은 진보 좌파끼리 연합해갖고 계속 정권을 왔다 갔다 하면은 우파 보수 쪽은 집권할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저는 참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이 좌파 운동권 세력들이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정세균 전 의장이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현 국회의장도 지금 문제예요. 두 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장이. 지금 거기는 문희상 의장은 아들 셋은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장이 채통이 지금 문희상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
늘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 비대위원장 시절에 포청천 얘기 나오고 또 이 민주당이라는 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지도부 흔들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주류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중심을 잡고 의회주의자이고 했는데 지금 이제 예산안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국회의장으로서 고통을 쳐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민주당이 갖고 난, 야, 암만 그래도 이건 똑바로 하자. 라고 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희상 의장 완전히 정말 딴 사람이 됐더라고요. 의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이거 무슨 뭐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변했느냐. 그러니까 아들 때문이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국회 현장 한번 그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 증언입니다. 왜 한국당 의원들이 아들 공천 막 그러는데 당황해서 표정이 그냥 굳어져만 있다는 거예요. 대답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옛날 같으면 무슨 소리야! 한마디 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냥 개면적인 표정으로 있는 걸 정말 그 문희상 의장 표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 이게 정말 아들이 뭔데 자신의 정치 인생에 마감하는 거잖아요. 그 마감을 이렇게 오욕으로 만들어 버리는가 정말 안타까운 거죠. 아니 4년 후에 시키면 어떻습니까? 8년 후에 시키면 어떻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 대기관 입법부 수장인 전현직 국회의장의 처신 정말 부적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